네, 시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 어느 쪽이 더 갈 수 있는가 상승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입니다. 더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은 어느 쪽일까요? 필살기 전문가들이 꼽은 향후 유망 업종들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총 6종목, 6섹터 가지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 그리고 같이 전력 인프라 섹터도 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증권 섹터,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우주항공까지 이렇게 총 6가지 섹터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반도체주부터 살펴볼까요? 반도체 섹터는 네 분이 모두 만장일치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주도주인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정말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먼저 김영구 대표님, 두 기업의 관전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사실은 이 두 종목을 보면 25년까지는 엔비디아발 그 HBM 납품 때문에 하이닉스의 독점적인 지위였었어요. 네. 근데 26년부터는 확실히 달라지죠. 예. 그렇다면 시장 파이가 다른 구도로 좀 나타날 것 같아져요. 이전엔 HBM4부터는 이제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얼마나 그 파이를 차지하느냐, 수주를 받느냐 이런 경쟁 구도로 치닫게 될 것 같고요. HBM5까지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삼성전자의 외침을 좀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독과점은 깨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체제의 그 독과점은 깨질 것 같고 처음에는 3대5 정도 비율로 납품이 될 것 같고요. 네. 차후 삼전과 하이닉스 모두 비슷한 양상으로 5대5 양상으로 차후는 그렇게 양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삼전은 HBM4와 범용 D램 생산으로 투트랙 전략으로 나가면서 시장을 압도할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4 수성에 목을 좀 맬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하이닉스에 짓눌려 있던 삼전이 한층 가벼운 행보를 갖다 보이면서 HBM4 수주에 열을 올릴 것이고 그만한 실적을 담보로 결국 주가도 20만 전자를 넘어가면서 돌파를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주가도 20만 돌파가 그냥 끝이 아니고 거기서부터도 또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일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100만 닉스는 돌파하되 이후 시장 파이를 3전에 뺏긴다면 이제 조금 있다가 일이죠. 바로 코앞의 일이 아니고 상승폭은 좀 제한될 것이고 쉬는 구간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 대표님, 네. 조금 전에 이제 신중론에 좀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투톱이 계속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투톱이 아니라 이제 좀 소부장 쪽으로 더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19만 원을 돌파를 했고요. 네. 또 SK하이닉스도 90만 원 선을 돌파했고 특히 이제 20일에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그 블랙록이 지분 5% 보유 공시까지 하면서 네. 다시 신고가 랠리를 펼쳤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조금씩 이제 밸류에이션에 부담을 느끼는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고 보이는 이 소부장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대형 제조사의 그 실적 개선과 이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 개선 사이에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그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올해부터 그 낙수 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이 반도체 소부장 ETF로도 자금이 몰리면서 최근에 그 원익 IPS라든지 SFA 반도체 등 이 다수의 소부장 기업들이 단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낙수 효과가 나타날 곳은 저는 이제 장비 섹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성공정이라든지 후공정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나누기보다는 HBM 양산 공정과 관련이 있으면서 또한 그 기술력과 수혜 가능성 대비 아직 스타트가 늦은, 즉 이제 막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개를 쳐드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고요. 그런 종목을 잠시 후에 수익 파이터 네.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동우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반도체 후공정에 좀 관심을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실까요? 뭐 일단은 25년에는 이제 D램이 조금 유행했다면 그 전에는 HBM이었죠. 결국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확대로 인해서 뭐 DDR5나 HBM 중심 수요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부분인데 메모리 수급 불균형이 어쨌든 장기화되는 흐름 속에서 메모리 3사 전반에서 HBM 그리고 고용량 서버 D램
우선 배정이 강화될수록 범용 라인의 공급 타이트가 더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램 가격은 3배에서 6배까지 치솟는 전례 없는 수급 불균형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현재 D램 시장의 93%가 메모리 3사가 장악하고 있어서 램 부족 상태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HBM은 이제 전공정뿐만 아니라 후공정 비중이 좀 높은 편인데요. TC 본더, 하이브리드 본딩, 그리고 검사, 테스팅, 그리고 패키징 소재 등에서 후공정 밸류 체인 수혜가 이전보다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한미반도체나 하나마이크론 등이 다시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한 것도 그 이유로 꼽고 있고 HBM의 고도화로 인해서 테스트 소켓 업체들의 실적 상승도 두드러지고 있어서 리노공업이나 ISC, TFE 등도 우상향을 해서 계속 이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종목으로 꼽힙니다. 네, 허혜남 대표님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줄여서 이제 CXL 관련주라고 하는데 이쪽을 좀 꼽아주셨어요. 특히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이 안에서도? 네, 그 지난번에 이제 추천드렸던 네오셈을 다시 한번 좀 집중이 필요하겠습니다. 기업 계획부터 다시 한번 좀 요약을 드리면 네오셈은 역시 그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동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도체 8대 공정 중에서 중수형 AI 반도체 중에서 지금 현재 한 구간 가장 그 퍼포먼스가 좋은 쪽은 이제 후공정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오셈도 역시 그 SSD 버닝 테스터 그리고 또 D램 모듈 테스터 등 이제 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 이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CPU 기반의 차세대 SSD 테스터 상용화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CXL 메모리 검사 장비까지 선보이면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라인업까지 이제 확보하고 있다는 이제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CXL은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 이제 다양한 컴포넌트를 사이에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런 인터페이스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존에 사용되었었던 이제 CPU 대비 전송이 좀 느리다 보니까 이런 CXL 성능으로 인해서 더 빠르고 이제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1차 11,000원에 좀 추천을 드렸었고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19,000원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열 코스닥이 횡보 조정 구간 동안 이제 살짝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네오셈 기준으로 이제 16,500원부터 15,000원 사이에서는 다시 한번 챙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도 이제 필요한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어서 전략 인프라 살펴보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력기기 그리고 원전 등 관련해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최근 김용범 정책실장도 AI 시대 경쟁력 핵심은 전력 인프라에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이동우 대표님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아직은 당분간 고가 맞습니다. 전력 설비주가 이제 작년 실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 대열에 다시 합류를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다시 이제 강조를 해드렸던 HD 현대일렉 그리고 LS 일렉트릭, 일진전기, 대한전성 등이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하면서 수익성으로 이제 증명을 해드렸고 이번에는 원전과 태양광 등이 본격적인 랠리에 동참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원전도 기존 SMR 직접 투자와 부품 납품의 두산에너빌리티와 BHI가 우상향을 이어가다가 최근에 이제 기존 설계와 용역까지 담당할 수 있는 대형 원전주와 대형 건설사까지 이제 동참을 하게 됐고요. 태양광은 이제 태양 전지 효율을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상향시킬 수 있는 페로브스카이트라는 기술 관련주들이 상승 랠리에 동참을 했습니다. 원전업종 특성상 설계 이후에 공정률에 따라서 수익성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영업이익만 보면 이제 실적이 과소평가된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만 올해 상반기 이후로는 더 크게 수익성이 잡힐 것으로 기대가 돼서 원전 설계부터 통합 정비까지 아우를 수 있는 한수원 관련주, 환전기술 그리고 한전산업, 한청 KPS 등을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고. 태양광은 이제 아직 수익성이 희미하기 때문에 조정 시에 이제 하나솔루션과 OCI 홀딩스 정도 그리고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로는 LK캠 정도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용구 대표님께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섹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이 안에서도 좀 나뉘잖아요. 네. 좀 눈여겨보는 종목 있으실까요? 저는 네. 딱 세 종목 골라갖고 그 세 종목만 계속 보고 있는데요. 네. 바로 현대건설,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근데 이들 종목들이 지금 움직임 자체가 아까
그 이동훈 대표님이 얘기하신 한전산업이나 한전 KPS, 뭐 한전기술처럼 단기에 급등하는 종목이 아니고 네. 꾸준하게 중후장대형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해놓고 그냥 안심하고 그냥 기다리면은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들입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래서 지금도 원전주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뭐 AI 데이터 센터의 증설로 제일 부각이 되는 게 SMR이나 뭐 이런 쪽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키 맞추기 전략은 다른 종목들이 할 수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그냥 중후장대로 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도 많이 오르고 두산에너빌도 이제 1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올라탈 수 있는 종목에 딱 한 종목 남아 있습니다. 한국전력이요. 이것도 중후장대형 종목인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69,900원 거의 7만 원을 찍고서 조정을 충분히 보였거든요. 충분히 보이고 지금 6만 3천 근처에 와 있는데 6만 3천 원에서 6만 원 사이에 집중적으로 마지막으로 올라탈 수 있는 분들은 좀 올라타서 좀 매수해서 좀 길게 가져가시면 좋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증권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설 연휴 전에도 강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증시 거래 대금 증가까지 이어지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올라서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우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근 국내 증시의 랠리,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상법 개정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증권업 또 그 20일 기준에서 이제 보험업종까지도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19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증권업종 지수가 10% 넘게 급등했는데 이는 연초 이후 상승률 90% 이상까지 기록한 숫자입니다. KRX 테마지수 가운데서도 이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부 증권사가 그 자사주 소각 계획까지 선제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제 매수세가 추가적인 확산으로 연결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기존까지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금융주의 밸류를 계산할 때 ROE, PBR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는 금융업종의 그 상대적인 특성상 순 자산 가치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효율성과 이제 비용을 같이 평가를 했는데 지금 최근과 같은 이런 그 증권업종과 이제 증권주들이 이렇게 그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때는 이제 PBR에 이어서 PER까지도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 PER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도 좀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점 기준으로는 역시 최근 급등에 따른 이제 눌림목을 이제 기다려야 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단기 조정이 주어진다면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퍼포먼스가 강한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 쪽으로 다시 한번 비중 확대하는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증권 섹터가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쪽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 연휴 직후에 코스닥이 급등을 하면서 2차 전지가 특히나 강했습니다. 김영구 대표님께서 이제 앞서 출연해서 2차 전지 이제 워낙 좀 네, 강조를 말씀을 많이 많이 했죠. 하셨던 걸로 아는데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예, 충분합니다. 예, 지금 2차 전지주들을 보면 23년 그 7월에 고점을 찍고 폭락을 많이 한 상태라서 네.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봐야 요만큼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달릴 그 시기와 또 상승 폭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시총 상위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이 몰리는 상황.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돈들이 들어와서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을 올리려고 그러면 시총 상위주들을 건드리거든요. 네. 그럼 그런 패시브 자금들까지도 가세가 된다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둘째로는 실적 기반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와 AI 피지컬 로봇의 그 상용화에 따른 로봇 배터리 쪽인데요. 그러면 폭발적인 수요가 늘고 있는 이 배터리 쪽에서 캐즘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종목들 중에서 군계 일학식으로 진짜 확실하게 실적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먼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항상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피첼 이 세 종목이었습니다. 소재 관련 쪽으로 네. 주도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전고체 관련 배터리 관련주들인데 바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에코프로 머티리얼 이런 쪽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 중에서 주도주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월 22일 제가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집중 강조를 드렸는데 그 시점에 한 10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단숨에 80% 이상 그냥 일주일 만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었죠. 그 이외에도 에코프로 BM
대세 3차 상승을 가는 것이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PM은 대세 3차 상승을 가는 것이고 포스코 PCM은 대세 2차 상승을 시작하는 흐름으로 해석해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낙폭과대에서 바닥을 다 다지고 1차를 완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2차를 가냐 3차를 가느냐 이것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 눌림목 조정을 이용해서 잘 매수해 주시면 좋은 효과를 볼 것이고요. 에코프로 기준으로는 20만 원 돌파하는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에코프로 BM은 25만 원 돌파가 예상이 되고 포스코 PCM도 역시 25만 원 돌파는 기본이고 30만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들을 편승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구 대표님께서는 2차 전지 내에서도 이제 소재라든지 전고체 쪽 그런 종목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김진 대표님께서도 2차 전지 내에서 좀 유망하게 본다 네. 이런 쪽이 있을까요? 네,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저도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김영구 대표님이 중요한 부분을 네.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로봇 배터리가 향후에 2차 전지 산업의 그 멀티플을 높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신성장 동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 드리고요. 언급 안 하신 종목 중에서 장심주 두 종목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지난해 말에 두 차례의 조단위의 EV 배터리 공급 폐악 계지의 몸살을 앓았었지만 이후에 그 하나 큐셀과 1조 원 이상의 그 대형 수주 소식과 함께 북미 ESS 시장에서 LFP 배터리 현지 생산 거점 확보는 물론이고 글로벌 로봇 업체 6곳과 배터리 공급 및 양산 시점을 협의 중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목표가 1차 45만 원 그리고 2차 50만 원 이상으로 먼저 제시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존의 그 하이니켈 양극재 시장과 그리고 이제 새롭게 보급형 ESS용 LFP 양극재 시장 진입을 통해서 올해 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LNF를 제시해드리겠는데 목표가는 1차 14만 원 그리고 2차 17만 원 이상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섹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네,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바이오주 기대가 컸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좀 전략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동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전략을 수정할 만큼의 현재 주도 업종 내의 위치나 네. 뭐 흔들릴 만한 악재가 좀 보이진 않아서 뭐 그런 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단기적으로 오히려 상승한 부분이 좀 없고 부담도 좀 덜한 것도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는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작년이 이제 금리 피크아웃을 확인했다면 올해는 금리가 계단식이든 점진적이든 어쨌든 좀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 가치 재평가와 바이오 제약 기업의 실적도 실제 반영되는 시기가 올해가 시작점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빅파마들은 작년부터 해서 27년을 전후해서 대규모 특허 만료를 직면하게 되는데 임상 진척이 검증된 바이오 기업 인수와 후기 임상 도출 기업에 대한 기대 산업이 실적 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머크사의 당뇨병 치료제는 이제 올해 미국과 유럽에서 특허가 만료가 되고요. 화이자의 항응고제는 그리고 암젠의 골격계 질환 치료제도 올해 특허 만료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공통적으로 국가전략산업 지정과 함께 국내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인수나 기술 이전에 대한 기회가 클 것으로 지금 다시 기대가 되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나 뭐 한미약품, 한올바이오 파마 그리고 보로노이 등이 후기 임상 결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의견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필살기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